안녕하세요. 당국대학교 HK+ 향기 인문학센터 특강을 맡은 김정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교육학부 중국어교육전공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영화와 대중문화, 한중문화교류에 대해서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제목은 중국 영화의 한국 수용과 영향, 장르와 감독, 그리고 스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끈 중국 영화의 장르와 감독, 그리고 스타의 한국 수용을 중심으로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한중 문화 교류의 여러 층위 중 영화를 중심으로 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면모를 살펴봄으로써 양국 대중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제 강의의 제목이 중국 영화의 한국 수용과 영향인데요. 여러분은 중국 영화라고 하면 어느 나라의 영화를 그리고 어떤 영화를 떠올리시나요? 보통 중국 영화라고 하면 대륙 중국만의 영화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국 영화라고 하는 용어는 여러 개념적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의 영화라고 하는 영화의 국적을 말할 때 이 국적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걸까요? 영화 외의 다른 예술 장르의 경우에는 창작 주체의 국적과 사용 언어에 따라서 그 예술의 국적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문학, 프랑스 미술, 영국 음악 등이 이제 그것이죠. 하지만 영화의 경우 창작 주체들이 다양한데요. 예를 들어서 감독, 촬영, 조명, 미술, 음악, 시나리오, 배우 등등 복수의 창작 주체들에 의해서 집단 창작이 되는 예술입니다. 또 영화의 언어만으로 국적을 판단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고요. 예를 들어서 2004년에 제작된 호텔 비너스라고 하는 영화는 감독과 대부분의 주조연 배우가 일본인들로 구성된 영화인데요. 영화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신기하게도 한국어입니다. 이 경우 이 영화는 어느 나라 영화일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영화인 미나리 같은 경우 대사의 대부분이 한국어인데 이 영화를 한국 영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영화의 국적은 제작 자본 주체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미나리의 경우 미국 영화입니다. 그런데 대사의 50% 이상이 영어인 영화 작품만 그 작품상에 오를 수 있다는 골든 글로브 시상식 규정에 따라서 미국 영화인 미나리가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올라 논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사실 합작 영화들이 활발히 제작되는 현재 이 영화의 국적을 절대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특정 국가의 언어적, 문화적 맥락을 갖춘 영화의 제작이 지속되고 있고 특정 국가의 영화는 고유한 사회 문화적 특성을 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영화의 국적 구분과 무슨 영화라고 하는 명칭은 일정 정도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영화란 무엇일까요? 중국은 역사적 정치적 원인으로 인해서 대륙 중국, 홍콩, 대만 이렇게 세 지역으로 지역이 분화해 있는데요. 이는 정치적인 분리, 그다음에 이데올로기의 단절, 문화적 단절 등을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세 지역 영화 역사의 단절로 이어졌고요. 그래서 중국 영화라고 하는 개념 자체의 질적 복잡성도 같이 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중국 영화라고 했을 때 좁은 의미에서는 대륙 중국의 영화를 지칭을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삼중국 영화, 중국어 영화, 중국권 영화, 화인 영화 등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삼중국 영화는 대륙, 대만, 홍콩을 각각의 중국으로 간주를 해서 이 세 지역의 영화를 부르는 말인데요. 대륙 중국의 입장에서는 홍콩과 대만을 각각의 중국으로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논란이 많은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홍콩이 1997년에 중국으로 반환되면서 이 용어의 사용은 개념적인 어떤 정합성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중국어 영화는 한자 도금으로 한다면 이 화어 전형이라고 부르는데요. 표준어와 방언으로서의 중국어 사용 영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만 출신의 리앙 감독의 2000년도 영화인 이 와우 장룡은 미국 콜롬비아 영화사가 제작 자본을 대어서 이 영화의 국적을 따진다고 한다면 사실 미국 영화입니다. 하지만 창작 주체들이 대륙 중국, 홍콩, 대만 등 다양한 지역 출신들이 참여를 하였고 또 중국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미국 영화라고 부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 속 대사가 이 중국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중국 영화는 아니지만 중국어 영화라고는 부를 수 있습니다. 중국권 영화 같은 경우는 중국을 소재로 삼은 영화를 말하고, 화인 영화는 중국권 출신 감독들의 영화를 말합니다. 이 용어는 리안 같은 감독이 이 헐리우드 자본으로 만든 브로크백 마운틴이라든지 헐크 같은 이런 영화도 중국 영화에 둘레에 넣는 이런 패권적인 우를 번호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용어들 중에서는 중국어 영화라고 하는 용어가 중국 영화의 어떤 정체성을 현실적으로 수용하면서 또 학술적으로도 쓰기에 아주 적합한 개념적인 정합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강의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중국 영화라고 하는 말은 사실상 중국어 영화를 지칭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대륙중국, 홍콩, 대만 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어를 사용하는 영화의 한국 수용과 그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국에서 인기를 끈 중국 영화 장르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장르라고 하는 말은 종류, 유형을 뜻하는 프랑스어에서 유래되었는데 중국어로 유형, 한국어로 장르, 갈래 등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장르는 작가의 문제와 관계됨과 동시에 관객의 이 문제와도 관계됩니다. 대체로 관객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영화 장르를 통해서 어떤 관습적인 양식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영화의 장르는 서구의 장르론을 원형함과 동시에 중국 영화의 고유한 개념을 접목하여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크게 서사가 중심이 되는 극영화와 과학 지식과 기술을 전파하고 교육할 목적을 가진 과학 교육 영화,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전지 예술 영화 등 또 회화를 수단으로 하는 조용 예술을 수단으로 삼는 미술 영화라든지 또 보도 기록 영화, 즉 다큐멘터리로 구분이 됩니다. 세부적으로 중국의 독특한 장르 영화를 꼽으라고 한다면 연극 영화, 목각 인형 영화, 전지 예술 영화, 수묵 애니메이션, 무협 영화, 콩푸 영화, 홍콩 누아르 등이 있습니다. 연극 영화는 연극이 공연되고 있는 무대 위 상황을 그대로 영화화한 것과 실제 연극 배우들이 야외나 스튜디오로 와서 연극을 하는 이 공연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화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목각 인형 영화라든지 그다음에 전지 예술 영화, 수묵 애니메이션 영화는 크게 보면 애니메이션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각각 목각 인형, 전지 예술, 수묵화 기법을 활용한 영화를 말합니다. 한국에서 인기를 끈 중국의 장르 영화는 무협 영화와 홍콩 누아르 영화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협 영화는 할리우드의 이 서부 영화, 그 다음에 일본의 사무라이 영화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액션 영화의 한 장르로서 동양적 정서와 스타일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라고 하는 것은 무공을 뜻하고요. 즉 무예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개인적으로 지켜야 할 중요한 정신, 즉 오늘날의 의미로 하면 의리에 가까운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77년에 발행된 한국 영화 영감에 의하면 1967년에 두 편의 홍콩 영화가 한국에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 영화들은 바로 호금정 감독의 그 방랑의 결투라고 하는 작품과 장철 감독의 의리의 사나이 외파리라고 하는 홍콩 무협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들의 흥행은 홍콩 영화가 한국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또 이 두 편의 홍콩 영화가 한국에 수입돼서 흥행을 한 다음에 무협 영화가 이제 한국에서 가장 오래 그리고 또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장르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홍콩 무협 영화의 붐의 선봉에 있었던 이 호금정과 장철 감독 같은 경우는 이미 한국에서 전설적인 홍콩 영화 감독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무협 영화는 원래 1920년대에서 30년대에 중국의 상하이 지역에 이 상하이 영화의 전성기 시절 영화를 이끌었던 전성기 시절에 인기를 끌었던 이 장르 영화였는데요. 상하이의 영화인들이 여러 원인으로 홍콩으로 이주해 가면서 1950년대부터 홍콩과 타이완을 중심으로 이 무협 영화가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홍콩 영화를 이끄는 대표적인 장르 영화로 자리매김했는데요. 대표적인 홍콩 무협 영화로는 황비용 시리즈가 있습니다. 2000년에 이 중화권을 넘어서 북미와 유럽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이 대만 출신의 리앙 감독의 와우 장룡과 또 중국 대륙 출신의 이 장이모 감독의 영웅과 연인 등의 이 영화가 무협 영화인데요. 대륙 중국, 홍콩, 대만을 막론하고 이 무협 영화는 중국 영화를 대표하는 장르 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쿵푸 영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무협 영화의 변종 혹은 아류 정도로 아류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무협 영화가 검, 도, 창 등의 어떤 무기를 사용을 한다면 쿵푸 영화는 중국 고유의 어떤 무술만을 사용하는 영화를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쿵푸 영화는 이소룡이라고 하는 이 부세출의 스타를 배출하면서 1970년대 한국 사회에서 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영화의 장르입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 초반에 이 영웅 본색에 관한 언급이 등장하는데요. 1980년대에서 1990년대 553이라고 하는 감독과 서극이라고 하는 감독이 촬영을 했던 이 영웅 본색 시리즈와 첩혈상홍이라고 하는 영화 시리즈가 한국에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홍콩 영화는 홍콩 누아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로 이제 탄생이 됐는데요. 누아르라고 하는 말은 사실 프랑스의 영화 잡지인 까이에 디 시네마가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이류 할리우드 영화를 이제 비꼬면서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주로 탐정, 형사, 갱스터가 주인공인 영화들을 말합니다. 홍콩 누아르는 누아르와 이 홍콩 영화의 합성어인데요. 즉 홍콩판 액션, 스릴러, 현대물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특이하게도 한국의 영화 저널리스트들에 의해서 처음 사용이 되었고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독특한 명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웅 본색과 첩혈상호를 필두로 해서 홍콩 누아르는 마치 쓰나미처럼 1980년대 한국 사회를 휩쓴 어떤 거대한 물결을 형성하였는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도신과 같이 도박을 제재로 하는 아류 영화들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영웅 본색이 수입됐던 1987년 이후에 한국에서 홍콩 영화는 황금시대를 이룩하였는데요. 수입된 이 영화의 편수도 굉장히 비약적인 증가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영화의 제재와 창작 또한 아주 확장이 됩니다. 종전에 주류를 이루고 있던 무협과 콩푸의 어떤 액션 영화 위주에서 홍콩 노아르와 코미디, 멜로, SF 등의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이 한국에 소개되었고 황비용 시리즈라든지 강시 시리즈, 그다음에 영웅 본색 시리즈, 도신 시리즈, 천녀유연 시리즈, 동방불패 시리즈 등의 어떤 다양한 재재의 영화들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 이 누아르의 열풍은 금세 사그라들고 말았었는데요. 그 이유는 지속되는 어떤 양식과 스타일이 반복이 되고 또 몇몇 이름난 스타가 주도하는 이런 스크린에 관객들이 쉽게 실증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에 무간도라고 하는 영화가 다시 흥행하면서 홍콩 누아르는 그 생명력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무협 영화와 홍콩 누아르가 어떤 중국의 독특한 영화 장르라고 한다면 코미디 영화는 영화 장르 구분에서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미디 영화는 홍콩 영화 전성기 시절에 꾸준히 제작이 되었고 인기를 얻은 주요 장르였습니다. 홍콩 코미디 영화는 언어 유희와 과장된 행동, 그리고 해피엔딩 등 전형적인 어떤 희극적 요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러한 홍콩 코미디 영화는 다른 장르와의 결합도 매우 활발을 하였는데요. 예를 들면 로맨스와 코미디를 결합시키는 식의 어떤 복합적인 장르의 영화들도 많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코미디 영화의 대표적인 감독으로는 왕정과 옹규 등의 감독이 있습니다. 특히 왕정이라고 하는 감독은 1980년대 이후에 홍콩 코미디 영화를 주도하였던 홍콩 상업 영화계의 어떤 대부라고 이렇게 지칭되는 감독인데요.
특히 주성치를 기용해서 홍콩 코미디 영화의 주옥 같은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대표적인 홍콩 코미디 영화로는 도성, 도학의룡, 구품지마간, 금혼만당이라고 하는 영화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 장르 중에서 청춘영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청춘영화의 개념은 완전히 어떻게 정립이 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존 루이스라고 하는 학자는 청춘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하고 또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동적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고요. 그래서 이 청춘 영화의 범주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유동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쉐린저우라고 하는 학자는 중화권에서 이 청춘 영화는 청춘 영화, 청년 영화, 청소년 영화라고는 세 가지 용어로 불리고 있고 이들은 모두 청춘 주제를 활용한 영화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청년 영화는 청춘 영화와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 젊은 감독들의 영화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우리 강의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청춘 영화라고 하는 것은 청춘을 주제로 하는 영화들을 포괄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청춘 영화 또한 코미디 영화처럼 다른 장르와 결합이 굉장히 활발한데요. 특히 로맨스 장르와의 결합이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콩 영화의 정성기 시절에 홍콩 청춘 남녀는 청춘 남녀의 이런 사랑을 주요 서사로 하는 다양한 작품들을 창작을 하였고 한국에서도 그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이 1000mm라고 하는 영화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가신이라고 하는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요. 이 1000mm 한국에서 일으킨 반향은 매우 큽니다. 이 1000mm의 성공으로 이 영화의 주제곡인 1000mm라고 하는 그 OST와 이 OST를 부른 등려군이라고 하는 대만 가수의 노래들이 한국에서 매우 많은 인기를 끌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드라마 사랑의 당신이라고 하는 이제 1999년도에 제작이 됐던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의 주제곡으로 편곡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영화의 주연 배우였던 여명과 그다음에 장만옥이라고 하는 배우의 입지를 한국에서 이제 더욱 공고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청춘 영화의 이제 성지라고 한다면 대만의 이 청춘 영화를 꼽을 수 있는데요. 말할 수 없는 비밀을 필두로 해서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나의 소녀시대 등의 대만 청춘 영화가 한국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습니다. 한국 내 대만 청춘 영화 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은 2008년과 2015년 두 번의 개봉을 통해서 약 17만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라고 하는 영화는 2012년에 개봉을 하고 또 2016년에 재개봉을 했고 또 2021년에 두 번째 재개봉을 해서 약 5.8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였는데요. 이 영화는 비록 관객수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괄목할 만한 수치를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마니아 층에서 이제 상당한 입소문을 타게 됐고요. 그리고 이는 이제 그 두 번의 극장 재개봉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의 소녀시대라고 하는 영화는 2016년에 개봉을 하고요. 그리고 2020년에 재개봉을 했는데 이를 통해서 약 42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개봉한 중국 영화들 중에서 상당히 뛰어난 어떤 흥행 성적을 기록한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감독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영화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홍콩 영화의 감독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호금정 감독은 이제 홍콩 무협 영화에 베이징 경극의 어떤 장엄함과 우아함을 끌어들여서 이 예술을 일궈낸 거장으로 불리는 감독입니다. 대표작은 방랑의 결투, 협녀, 용문객잔 등이 있습니다. 장철이라고 하는 감독은 1960년에서 1970년대 홍콩 무협 영화의 어떤 전성기를 연 감독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외파리 검객 시리즈로 굉장히 유명한 감독입니다. 서극은 1980년에서 1990년대에 맹활약을 했던 감독으로 기존의 어떤 중국 무협 영화에 대한 어떤 대담한 그 특수 효과를 사용해서 무협 미스테리 영화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1970년대 홍콩 뉴웨이브 영화의 대표적인 감독으로
대표작은 이 소강호, 황비용 등이 있습니다. 오우삼 감독은 이 영웅 본색, 그 다음에 첩혈상웅, 종행사회 등과 같은 홍콩 노화를 대표하는 이런 영화를 이제 창작을 했던 감독인데요. 특히나 이 주윤발이라고 하는 배우와 최고의 명콤비를 이뤄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감독입니다. 또한 할리우드로 건너가서 세계 영화계의 중심에서 성공적으로 안착을 한 홍콩이 낳은 명감독으로서 세계 영화계의 어떤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감독입니다. (1990년대) 중후반 이후에 한국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홍콩 영화 감독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이 왕가희 감독을 꼽을 수 있는데요. 왕가희 감독이 처음부터 이 한국에서 주목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왕가희 감독의 데뷔작인 열혈남아라고 하는 영화는 1989년 한국에 수입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후에 아비정전이라고 하는 영화가 1990년에 수입이 되어서 개봉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한국 영화는 한국 관객들은 당시 이 그 누아르와 무협 영화 등의 어떤 분명한 이런 플롯을 가진 영화들에 이렇게 길들여져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본 한국 관객들이 아비정전에 대한 어떤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항의를 하면서 그 와중에 이제 그 영화를 상영했던 극장문을 이렇게 부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995년에 칸 영화제에서 이제 호평을 받은 중경삼림이 한국에서도 이제 흥행에 성공하면서 한국 관객들에게 강인한 인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아비정전에 이게 항의를 해서 극장문까지 이렇게 부쉈다고 하는 이 한국 관객들이 이제 그의 영화를 이제 왕가희 영화라고 명명하면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왕가희 감독은 영화 속에 이 스텝 프린팅이라고 하는 기법, 이 기술을 사용을 해서 영화의 장면을 극대화시키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 감독의 영화의 이 주인공들은 주로 상처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왕가희 감독의 영향을 받은 감독을 이제 꼽으라고 한다면 한국의 김성수 감독을 이제 꼽을 수 있는데요. 1997년에 배우 정우성과 고소영이 주연을 맡았던 비트라고 하는 영화에서 그에게 왕가희 감독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한 어떤 영상 미학을 보여줘서 화제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왕가희 감독은 마니아층을 이제 확보하고 있는 것은 물론 학계에서의 이제 이 홍콩 영화에 대한 논의 속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미루어 볼 때 왕가희는 확실히 한국에서 어떤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홍콩의 감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콩이라고 하는 이런 특수한 시공간적 배경 속에서 주성치의 이 코미디 영화는 이전의 홍콩 코미디와 사뭇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 왕정 감독이 주도한 이제 홍콩 코미디 영화는 언어 유희와 과장된 행동, 그리고 해피엔딩 등 어떤 전형적인 희극적 요소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에 반해 주성치는 그 패러디가 주요 요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도박 영화 시리즈들에서 이 주성치는 코믹한 캐릭터를 담당하거나 또 배우 오맹달과 짝을 이뤄서 도학 위령 시리즈라든지 서유기 시리즈 등의 어떤 코미디 영화에서 주연을 맡으면서 한국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007 시리즈를 이제 패러디한 영화들을 직접 감독하기 시작하면서 배우와 감독을 이제 겸하게 되었죠. 사실 주성치의 영화는 이제 이전에 소위 컬트 영화로 이렇게 통했는데요. 하지만 이 소림축구가 그 흥행을 하고 또 콩푸옷을 이제 그 흥행시키면서 주성치는 이 홍콩 영화계의 어떤 대표적인 아이콘이 되었고, 또 한국에서도 이 두 작품이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명실상부한 홍콩 코미디 영화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유명세를 얻은 대만 감독들은 대부분 대만 뉴웨이브의 감독들인데요. 이들은 이제 예술성을 중시했던 감독들이라서 대부분 한국에서 이런 대중적인 흥행과 인기는 얻지 못했던 감독들입니다. 대만의 뉴웨이브라고 하는 것은 1980년대 초반에 타이완의 현대사 그리고 그 문화의 어떤 정체성을 궁구하기 위해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일어났던 조류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탄생을 했습니다.
특히나 향토문학 운동과 이 향토문학을 영화화하는 운동과 관련이 있고요. 또 홍콩 영화 산업의 잠식이 되었던 대만 영화 산업의 위기를 타파하고자 하는 움직임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뉴웨이브의 특징은 이제 1세대와 2세대로 나눠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1세대 그 뉴웨이브 감독들은 주로 소시민 생활에 대한 어떤 섬세한 관찰을 통해서 광복 이후에 30년간 축적된 타이완 체험을 묘사했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대표적인 감독으로는 허우 샤오시엔이랑 에드워드 양이 있습니다. 그 뉴웨이브의 2세대 감독들은 도시인들이 겪는 적막감과 소외의식을 반영을 하고 있고요. 또 중산층의 어떤 생활과 정서를 통해서 이 변화하는 타이완의 현주소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감독은 차이밍량과 리안이 있는데 리안 감독 같은 경우는 2세대에 포함을 시키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대만 영화 감독들 중에서 이제 먼저 허우 샤오시엔 감독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허우 샤오시엔 감독은 이제 정적이고 느린 컷과 롱테이크로 이 사회와 인생 그리고 역사에 대한 성찰을 묘사한 걸로 유명합니다. 특히 228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 이 비정성시라고 하는 영화를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을 하면서 유명세를 얻게 되었고요. 대표적인 그 영화로는 비정성시와 그다음에 희몽인생, 동년왕사, 자객 서문랑 같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특히 동년왕사 같은 경우는 감독의 어떤 자전적인 이야기를 반영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에드워드 양 감독은 허우 샤오시엔 감독과 더불어서 1세대를 대표하는 1세대 뉴웨이브 감독들을 대표하는 감독인데요. 이 그 감독은 대만 사회와 이제 대만사에 대한 어떤 사색적이고 간조적인 시선을 이제 영화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대적이고 도회적인 색채를 많이 사용을 했던 걸로 정평이 나와 있고요. 아쉽게도 2007년에 이미 사망을 한 감독입니다. 대표작은 타이페이 스토리랑 그다음에 독립시대, 공포분자, 고령과 소년 살인사건이라고 하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밍량이라고 하는 감독은 아까 설명을 했던 허우 샤오시엔이랑 그 에드워드 양과 같이 대만을 대표하는 3대 거장 감독으로 꼽히는 감독이고요. 마찬가지로 뉴웨이브를 주도를 했던 감독입니다. 이 감독은 특이하게도 말레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화교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제 성적 정체성을 이제 커밍아웃 했던 감독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차이밍량 감독의 영화 속에 이제 등장인물들이 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이런 그 외로운 등장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밍량 감독의 대표작으로는 청소년 나타랑, 하류, 그다음에 애정만세, 흔들리는 구름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 흔들리는 구름이라고 하는 작품은 이제 그 뮤지컬 영화로 이제 유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리안이라고 하는 이제 감독이 있는데요. 리안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감독이죠. 네. 그 사실 대만 출신의 이 감독들이 이제 대중적으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별로 많이 유명하지 않은 감독들이 이제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많이 환영받지 못한 감독들이 많은데요. 이제 영화들이 좀 지루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좀 무겁다든지 이런 평을 받아서 예술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성취를 이뤘지만 그 영화의 어떤 그 오락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대중들이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런 작품들을 창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대중적으로는 크게 이제 인지도를 얻지 못했던 감독들인데 리안 감독 같은 경우는 이 대만 출신의 감독들 중에서 대중적으로 가장 유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 작품은 이제 대만 뉴웨이브의 영향을 이제 받았던 영화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 헐리우드 진출 후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영화를 이제 제작을 했습니다. 이 리안 감독의 이제 대표작은 콩우 선생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결혼 피로연, 그다음에 음식 남녀,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와하우 장룡이라고 하는 작품과 그다음에 또 이 새끼라고 하는 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중국 여배우죠. 이 탕웨이가 이제 주연을 했던 새끼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자, 그 대륙 중국 출신의 이제 영화 감독들이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명세를 얻은 감독들을 본다면 대부분이 이 5, 6세대에 속하는 이제 감독들입니다. 이제 특히 그 대륙 중국의 이제 감독들을 이제 세대로 이제 구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5세대하고 6세대 감독들이 이제 그나마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감독들이죠. 그렇지만 그 대중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 흥행 작품들이 있는 5세대 감독들에 반해서 6세대 감독들의 작품들은 대부분 대중적 인기를 얻지 못한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5세대 감독들은 이제 1983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들은 이제 문화 대혁명 이후에 이제 도발적인 어떤 문제의식으로 영화계에 등장을 했고요. 이들 작품들의 이제 특징을 좀 본다면 중국 전통 미학과 근현대사를 접목해서 이게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이 5세대 감독들은 중국 영화의 두 번째 중흥기를 이끌었던 감독들이고요. 대표적인 감독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장 이모랑 청 카이거라고 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6세대 감독은 1993년도부터 이제 등장을 했던 감독들인데요. 이 5세대 감독들이 이제 현실 문제에 둔감해지면서 이것을 비판을 하면서 등장을 했던 감독들입니다. 6세대 감독들은 이제 중국의 천안문 사태를 경험을 했던 이제 감독들이고요. 그래서 이들은 오늘 여기 우리의 문제에 주목을 하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창작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감독은 짱유안이랑 러우예, 그 다음에 왕샤오슈아이, 네, 그 다음에 지아장커라고 하는 감독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륙 중국의 어떤 영화 감독들 중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짱이모라고 하는 감독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짱이모 감독은 이제 명실상부하게 중국을 대표하는 감독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있었던 베이징 그 동계올림픽과 그다음에 그 2008년에 있었던 베이징 하계올림픽을 이제 다 개막식을 이제 총괄했던 감독이죠. 자, 이 감독 같은 경우는 초기 영화들은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데 반해서 후기로 갈수록 이 영화 미학과 이제 경향이 크게 변화하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감독입니다. 짱이모의 초기 대표작은 붉은 수수밭, 홍등, 국두, 귀두 이야기, 인생 등의 어떤 예술적인 영화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후기 대표작은 영웅, 황화, 뭐 연인, 이제 양귀비 등과 같은 이제 블록버스터 상업 영화가 이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이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카이거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짱이모와 함께 이게 5세대를 대표하는 감독인데요. 이 청카이거도 이제 짱이모와 마찬가지로 영화의 상업성을 이제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초기 대표작이 이제 아이들의 왕이라고 하는 영화랑 이제 현우의 인생, 태양별이 등이 있고요. 후기 대표작은 이제 무국, 그 다음에 건국대역, 천하영웅 등의 이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제 초기 대표작과 후기 대표작을 이제 비교해 보면 짱이모처럼 이제 좀 예술성이 이제 그 좀 강조됐던 영화들에서 후기로 갈수록 이제 이 상업성이 이제 강조되는 이런 영화들을 많이 창작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펑샤오광 감독이라고 하는 이제 감독이 있는데 이 펑샤오광은 이제 5세대라든지 6세대라고 하는 이 특정 세대에 속하지 않고 자신만의 어떤 영화 세계를 구축했던 감독으로 유명합니다. 이 감독의 특이점이 뭐냐면 중국에서 설날에 개봉하는 영화를 이제 허수이편이라고 해서 이제 하세편이라고 하는 이 설날 개봉 영화를 지칭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거의 대표적인 이제 그 감독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계에서 일각에서는 이제 새로운 중국 영화 장르, 이제 이 하세편이라고 하는 새로운 중국 영화 장르를 이제 만들어낸 시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펑시아광 감독은 이제 상업성을 이제 계속해서 추구했던 감독이고요. 대표작으로는 갑방, 을방이라고 하는 작품과 이제 야연, 천하무적, 집결호 등이 있습니다. 그 집결호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랑 합작 영화로 만들어졌지만 이제 크게 흥행을 못했던 그런 아쉬운 측면이 있는 작품이고요. 야영 같은 영화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그 짱이모 감독이라든지 청카이거 감독, 그다음에 펑샤오관 감독은 모두 이제 중국식 블록버스터를 이제 제작을 했던 감독들로 이제 영화의 상업성을 추구를 하고 또 영화 속에서 이제 화려한 볼거리, 스펙타클을 이제 추구를 하는 이런 이제 영화 경향을 이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상업적인 측면, 그다음 대중적인 측면에서는 성취가 있지만 예술적인 측면에서는 좀 이제 그 이전의 영화들보다 예술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감독들입니다. 이제 한국에서 사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술적인 영화들은 이제 시네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고 뭐 영화 전문가들이라든지 비평가 그다음에 그 예술적인 영화를 좋아하는 이런 관객들한테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그 사실 6세대 영화들이 예술적인 영화를 이제 창작하는 거에 이제 상업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대중적인 인기는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이제 6세대 감독들이 큰 인기를 끌었던 작품들이 없고요. 네, 흥행에서 크게 성공한 작품들이 없고 이렇게 비판을 받는 앞서 얘기한 이 짱이모라든지 청카이거와 펑샤오깡은 이 나름 한국에서 이제 흥행한 영화들이 이제 다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이제 중국 영화의 스타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주제하다시피 영화를 이제 구성하는 데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바로 배우들입니다. 배우들 없이는 아무리 좋은 시나리오와 특출한 감독, 그리고 제작 기술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 영화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연기력이 뛰어난 이 배우나 지명도가 높은 스타들은 영화의 완성도와 흥행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를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홍콩 영화를 논의함에 있어서 영화의 주연을 맡은 배우들, 소위 말하는 이 스타들을 빼놓고는 홍콩 영화를 이제 논할 수 없고 이 핵심 층위를 간과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홍콩 영화가 이제 정성기를 구가하던 시기에 다른 아시아 영화들보다 유독 그 오락성에 치중하는 상업 영화의 제작이 두드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할 때 이들 스타가 홍콩 영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인기를 끈 중국 스타들 중 상당수는 홍콩 영화 정성기에 활동했던 스타들입니다. 한국에서 많은 홍콩 스타들은 다양한 이미지와 기호로서 소구되었고요. 그래서 각기 다른 팬덤을 형성을 했고 한국 내 홍콩 영화와 칸토니즈 팝의 인기를 견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에는 이렇다 할 어떤 대중문화 아이돌이라든지 아이콘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러한 공백들을 홍콩 스타들이 이제 메워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국 대중문화에 미친 어떤 영향력과 파급력 또한 매우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소룡, 그 다음에 주윤발, 장국영 같은 이 중국 스타들은 그 전대미문의 인기를 구가를 했었는데요. 그 중국 영화의 스타들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쿵푸 영화는 이제 무협 영화와 달리 영화 속에서 스타의 몸과 그들의 무술을 중심으로 이렇게 서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검이나 창과 같은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이 관객들이 자신의 몸과 무술에 오롯이 집중하도록 이제 유도를 합니다. 이 때문에 쿵푸 영화의 주인공들은 자연스럽게 매우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들이 한국에서 홍콩 스타에 대한 이제 팬덤을 본격적으로 이제 형성했던 첫 번째 이 대상이 됐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소룡이랑 그다음에 성룡, 이영걸로 이어지는 쿵푸 스타의 계보에서 단연코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소룡입니다. 이소룡이 이제 주연한 영화 정무문은 1973년에 한국에 수입이 돼서 개봉을 했는데 당시에 31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처럼 이제 뭐 그 다수의 스크린에서 개봉하는 게 아니고 단관 개봉이 31만 명이었던 건데요. 그래서 그해 외하 최다 관객 동원 영화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 영화 최다 관객 동원 작품인 이제 신상옥 감독의 이별이라고 하는 영화가 15만 명을 기록했는데 15만 정도의 이제 이 박스 오피스 기록을 이제 했는데 그것을 서로 이제 비교해서 본다면 사실상 1973년도에 이제 그 한국에서 흥행 실적을 했던 흥행 실적의 측면에서 1위를 했던 영화는
정무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무문이라고 하는 영화로 이소룡은 한국에서 명실상부하게 이제 스타로 자리매김을 했고요. 처음으로 이제 그 홍콩 영화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소룡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에서 자주 회자되고 사랑받는 대표적인 홍콩 영화 스타가 되었는데요. 특히 살아생전에 촬영한 필름 속에서 이제 보면 웨이트 트레이닝과 그다음에 무술로 단련된 어떤 강인한 남성적인 몸을 가시를 하면서 영화의 어떤 스토리텔링 과정에서 영웅적인 캐릭터를 연기하고 그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이제 이소룡은 때로는 이제 일본의 어떤 제국주의자들에 맞서는 민족적인 영웅으로 등장을 한다든지, 또 때로는 동포들을 이제 대표해서 서양의 백인 남자나 비중국인들에 맞서는 의로운 인물로서 이제 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당시 한국에서 이소룡의 인기가 이렇게 많았던 이유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중화공업 중심의 어떤 산업화와 경제 발전, 식민지 경험에서 이제 이것을 그 이유를 찾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1970년대 한국 사회가 이소룡의 어떤 신체에 대한 동경을 바탕으로 이소룡이 구축했던 이미지를 수용하고 소환하게 되는 이런 시대적 문화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소룡한테 이제 열광했던 팬층은 어떻게 될까요? 이소룡은 이제 1970년대 당시에 남성들의 어떤 워너비 스타로 한국의 많은 남성을 이제 그 팬으로 이제 포섭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이소룡의 팬들은 이제 1970년대뿐만 아니라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이제 이소룡을 추억을 하면서 이제 소환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소룡이 사망한 지 이미 30여 년이 훌쩍 지났는데요. 그 2004년에 그 8월 31일에 이제 네이버에 이소룡 팬카페가 하나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그 팬카페 이름이 뭐냐면 추억의 이소룡 월드라고 하는데, 이 팬카페가 현재 3,700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해 있습니다. 네. 그 숫자로 봐서는 솔직히 요즘에 팬덤 수랑 이제 팬덤의 회원 수랑 이제 비교를 해본다면 사실 적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미 몇십 년 전에 사망한 그 스타에 대한 팬 수로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중문화 팬덤에 대한 이제 기존 여러 연구들에서 보면 대중문화 팬덤은 주로 이제 10대에서 20대 여성이 주축이 된다는 게 굉장히 지배적인 의견인데요. 사실 이소룡의 팬덤은 팬덤의 어떤 구성원 측면에서 봤을 때 대중문화 팬덤이라기보다는 남성 위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남성 위주로 이제 그 팬덤이 구성이 되는 스포츠 팬덤에 좀 더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제 이 팬덤의 대상이 되는 이제 스타의 유형에 있어서도 스포츠 스타의 어떤 뛰어난 운동 능력을 그 운동 능력과 그거에 대한 경애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스포츠 팬덤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소룡이 이제 이 사망유의라고 하는 영화에서 입고 나온 이 사진에 있는 이런 이 노란 트레이닝복과 사실 쌍절곤 같은 경우는 이소룡의 이제 트레이드 마크가 돼서 아직도 한국 영화라든지 TV 드라마, 그다음에 예능, CF 등에서 이러한 이제 이소룡의 모습을 흉내낸 연예인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유화 감독 같은 경우는 2004년에 만든 이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아주 이소룡에 대한 이제 그 노골적인 오마주를 보여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SBS에서 이제 방영을 했던 뭐 시트콤 같은 경우는 이제 웬만해서는 그들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시트콤 같은 경우는 주요 출연진 중에서 한 명이 이제 굉장히 어린 17살 고등학교 남학생으로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17살이면 사실 그 이소룡을 거의 모르는 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매일 그 이소룡 트레이닝복을 이제 즐겨 입고 등장을 하기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이제 그 MBC 예능 복면가왕 같은 경우에 또 한 출연자가 1988년생의 이제 출연자인데, 사실 이소룡이 사망하고 한참 후에 태어난 사람이죠. 네. 근데 이제 브루스 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노란 트레이닝복을 입고 출연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러한 몇몇 사례들은 이제 이소룡 사후에도 불구하고 이소룡이 대중매체에 의해서 한국 사회에서 끊임없이 소환되고 있고, 또 여전히 이소룡의 이미지를 추억하고 이 모방하는 팬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스타는 주윤발인데요. 1980년대 홍콩 누아르의 이제 최대 수혜자라고 한다면 바로 주윤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웅 본색에서 보면 그 이제 바바리 코트에다가 그 바바리 코트를 입고 휘날리면서 선글라스를 끼고 그다음에 성냥개비를 입에 문 이 주윤발의 이제 그 모습은 그 이미지는 홍콩 누아르의 어떤 상징처럼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주윤발은 출연한 대부분의 작품에서 킬러라든지 조직폭력배, 도박사 등의 어떤 어두운 세계에 있는 인물을 연기를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는 나쁜 남자 캐릭터인데요. 하지만 사실 진정한 악인으로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이제 약자의 편에 서서 진짜 악인에게 복수하거나 의리를 지키는 이런 사나이로 출연을 했고요. 또 때로는 자신이 이제 사랑하는 여성을 지키는 굉장히 순정적인 어떤 사랑을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좀 마초적인 남성성을 이제 어필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 주윤발의 이제 상징처럼 여겨지는 영웅 본색의 그 쌍권촉에서 액션씬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약자의 편에 맞서서 이제 그 의리를 중요시하는 어떤 남자로서 어떤 그의 이제 기백 있고 굉장히 늠름한 남성다움의 이미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반면에 이 가을날의 동화라고 하는 이제 영화에서는 사랑하는 여자를 이제 지켜주고 싶지만 그 로맨틱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또 약간 권위적인 어떤 남성 중심주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가 한국과 이제 홍콩을 막론하고 아직은 여성이 이제 남성의 어떤 보호를 받는 존재로 인식이 되었고 또 좀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남성 중심의 이제 사고가 이제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래서 당시에 이 영화들은 이러한 인식을 잘 보여줬고 가을날의 이제 동화 같은 경우도 거기 등장한 이제 주윤발의 캐릭터 같은 경우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윤발의 이런 이제 좀 상반된 이미지, 이제 좀 마초적인 남성성과 그다음에 또 순전적인 이런 남성의 이미지는 이제 그 한국의 이제 음료 회사 광고에서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주윤발이 이제 1989년에 이제 총 2편으로 제작된 광고에 이렇게 출연을 했는데 1편 같은 경우는 주윤발이 사랑하는 이제 여인을 찾아서 이 꽃다발을 건네고 함께 이제 음료를 나눠 마시는 굉장히 로맨틱한 컨셉으로 촬영이 됐고요. 2편 같은 경우는 주윤발이 이제 헬기의 추격을 이제 그 오토바이를 타면서 피한 다음에 이제 음료를 이렇게 마시는 굉장히 와일드한 이런 콘셉트로 촬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이 주윤발은 나쁜 남자지만 의리를 중요시하고 또 사랑하는 여자한테는 굉장히 다정하면서 순정을 다 바치는 이런 상반된 이제 남자의 이미지로 사실 남성 팬들과 여성 팬들을 이제 두루 포섭을 했던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내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는 드라마 이 응답하라 1988에서도 언급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이제 한 배우가 이제 주윤발을 지칭을 하면서 별명 이제 윤발이 형, 뭐 윤발 따거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서도 굉장히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남성 팬들 사이에서는 뭐 형이나 따거라고 지칭이 되면서 상당한 인기를 구가를 했고요. 여성들 사이에서도 이제 주윤발이 이제 출연했던 이제 음료 광고에 대해서 이제 음료를 마시면 마치 이제 주윤발과 은밀한 키스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기 때문에 그 음료의 이름이 이제 밀키스라고 한다는 이런 유언비어가 이제 존재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많은 인기를 끌었던 이제 스타입니다. 그 당시 이제 이 주윤발의 팬덤이 이제 남성, 여성을 불문한 이제 성별을 초월하여서 이제 모두를 이제 포섭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당시에 이제 주윤발이 어떤 시대의 아이콘으로서 군림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제 여성 팬들에게는 이제 나쁜 남자지만 나만을 이제 사랑해주는 어떤 남자로서 여성 팬의 이제 판타지를 이제 충족시켜주는 존재였고, 남성 팬들한테 있어서는 이제 멋지고 신의가 있는 모범적인 어떤 남성의 롤 모델적인 이런 존재로 이렇게 이제 보여졌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980년대 말에 이제 시대 아이콘으로 군림을 했던 주윤발이 이제 여전히 이제 2020년을 살아가는 현재에서도 이제 한국에서 소환이 되고 있는데요. 2020년 이제 MBC 예능에 이제 복면가왕이라고 하는 예능에서 1994년생의 이제 한 출연자가 주윤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연을 해서 가왕이 됐고
그리고 또 2021년에 3월에 이제 TV조선에 이제 뽕숭아 학당이라고 하는 예능이 있었는데, 이 미스터 트롯이라고 해서 이제 2020년도에 한국 사회에 어떤 트로트 강풍을 몰고 왔던 그런 주역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함께 이제 영웅본색 그것을 이제 영화를 재현을 했는데요. 그 미스터 트롯의 이제 우승자였던 임영웅이 아버지가 이제 그 영웅본색이라고 하는 영화를 너무 좋아하셔서 자신의 이름을 영웅이라고 지었다고 이제 밝히면서 그 당시에 이제 한국 사회가 이제 얼마나 이 영웅본색과 이제 주윤발에 열광을 했었는지 이제 방증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제작진이랑 출연진이 영웅본색이라고 하는 이제 패러디물을 제작함으로써 이제 주윤발을 다시 이제 재소환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면 주윤발은 여전히 한국 대중문화에 이제 깊숙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국영은 이제 틴 아이돌 스타로서 이제 데뷔를 했던 이제 배우인데요. 한국에서 장국영은 주윤발과 함께 출연했던 영웅본색2와 왕조용과 함께 출연했던 이 천녀유혼이라고 하는 영화로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두 작품은 여전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보고 싶은 장국영 영화에서 빠지지 않고 상위에 이제 등장하는 영화들인데요. 영웅본색에서는 이제 주윤발과 대비되는 이제 여성의 어떤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천녀유언에서는 지고지순한 사랑을 하는 이런 잘생긴 서생의 모습으로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당시 중화권 최고의 미녀 스타로서 많은 여성 팬들을 이제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이 이제 그 장국영의 팬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소룡과 주윤발과는 다르게 여성들이 이제 팬덤의 주축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대중문화의 팬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2003년에 이제 장국영이 사망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국영의 이제 한국 팬덤은 꾸준히 이제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국영의 공식 한국 팬클럽은 이제 장국영 사랑이라고 하는데 1999년에 개설이 돼서 2021년 이제 10월에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회원수가 12,000명이 넘는 12,500명 정도가 이제 다음 카페에 이제 그 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 가입해 있고요. 그래서 팬덤 랭킹에서 당시에 200몇 등 정도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한국에서 활동했던 다른 홍콩 스타들의 팬 카페나 이제 팬덤과 비교할 때 굉장히 압도적인 숫자를 보여줍니다. 물론 한국의 이제 대중문화 아이돌이라든지 한국 스타들의 팬덤과 비교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작은 수치지만 이거는 이제 같은 홍콩 이제 스타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굉장히 압도적인 숫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이제 1970년대에 굉장히 절대적인 인기를 구가했던 이소룡의 팬카페 회원수가 3,700여 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1980년대 후반에 이제 그 한국 대중문화 아이콘을 군림했던 주윤발 팬카페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과 네이버 이런 데서 검색조차 되지 않거든요. 이에 비해서 이제 장국영의 팬카페 회원수가 굉장히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장국영이 여성 팬을 이제 타깃으로 하는 틴 아이돌 스타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고요. 대중문화 이제 팬덤에서 여성 팬의 활동이 남성 팬보다 이제 활발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장국영의 인기가 이제 틴 아이돌이라고 하는 정체성만으로는 이제 설명이 되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활동 시기가 완전히 겹치지는 않지만 장국영이 활동하던 시기에 이제 유사한 이미지로 한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많은 홍콩 스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홍콩 4대 천왕과 대만 사소 천왕이 있는데, 이들의 이제 한국 팬카페 회원수는 자기가 작년에 찾아본 바에 의하면 유독화가 한 2,300여 명 정도를 이제 확보를 하고 있고, 그거를 제외하고는 이제 많으면 뭐 200명, 적으면 몇십 명, 그리고 뭐 아예 검색조차 되지 않는 거의 와해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처참한 상황인데, 이에 반해서 이제 장국영의 한국 팬카페 같은 경우는 뭐 장국영 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전 세계 팬들과 연대를 한다든지, 혹은 그것을 위해서 뭐 서명운동을 진행한다든지, 뭐 혹은 종이압 적기 뭐 기네스 도전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그 장국영의 사후에도 여전히 이제
그들의 오빠를 추억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제 회원들이 생겨나기도 한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이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팬덤은 팬과 그 팬의 어떤 덕질 대상이 있어야 성립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본다면 팬 대상이 이제 부재하면, 팬을 할 수 있는 덕질의 대상이 부재를 하면 자연스럽게 팬덤은 와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장구경의 팬덤은 그 덕질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팬이 팬덤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장구경이라고 하는 스타가 여전히 이제 팬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만의 어떤 매력적인 기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구경만이 가진 이런 이제 그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이런 꽃미남 스타로서의 이미지, 또 가수와 배우로 모두 성공한 어떤 만능 엔터테이너로서의 재능이라든지, 그리고 당시에 이제 보수적인 분위기 속에서 동성애자라고 하는 성적인 어떤 정체성을 커밍아웃했던 어떤 시대의 저항적인 면모를 이제 보이는 이런 측면들, 그리고 당시에 1990년대가 X세대로 이렇게 대표되는 세기 전환기에 굉장히 자유로운 시대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과 이제 그 맞물려서 이제 그 한국에서 이제 장구경을 더욱 특별한 스타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이제 요절한 이제 비운의 스타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이라든지 향수 같은 것들이 이제 더해지면서 장구경을 이제 대체 불가한 존재로 공고히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그 장구경이 계속 소환되고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장구경은 2013년에 당시의 시대상을 잘 반영한 드라마인 응답하라 1994에서 이제 이 주연 배우 중 한 명이 이제 그 초반에 이제 그 산초포 장구경으로 이렇게 설정이 됐었는데, 그게 대중매체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제 그를 통해서 소환이 되었고, 또 이제 장구경의 마지막 유작인 이도공간이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 디지털로 복원이 되어서 2021년 8월에, 그러니까 작년 8월이죠.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극장 개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구경이 사망한 4월 1일이 되면 매년 거의 빠짐없이 장구경을 추억하는 기사들이 이제 인터넷에 이제 게재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영원히 늙지 않는 오빠로서 장구경이 이제 팬들의 가슴 속에뿐만 아니라 한국 대중문화의 어떤 심장 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그 스타들 중에서 가장 이제 또 대표적인 스타를 본다면 홍콩 4대 천왕이라고 하는 이제 불리는 스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1990년대 홍콩 영화의 이제 부흥기를 이끌면서 소위 이제 그 홍콩 4대 천왕이라고 불렸던 곽부성, 그 다음에 여명, 유덕화, 장하구입니다. 이들은 이제 그 1992년에 미스 홍콩 선발대회 당시에 이벤트성으로 만들어진 명칭이었는데요. 이제 이 유덕화랑, 그 다음에 장하구, 그 다음에 그 여명, 당시에는 신성으로 이렇게 불렸던 이제 배우입니다. 그리고 곽부성이 이제 미스 홍콩 선발대회 공연 행사를 위해서 한 자리에 모이면서 이게 탄생이 됐는데요. 이게 한 공룡 제작자에 의해서 이제 기고에서 처음 이게 홍콩 4대 천왕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이 되었고, 이후에 이제 이들이 홍콩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이제 주도하는 스타로서 완전히 자리매김하면서 이 명칭이 이제 중화권을 넘어서 아시아에서도 널리 사용이 되게 됩니다. 홍콩 4대 천왕이 이제 한창 이제 그 홍콩 영화의 부흥기랑 홍콩 대중음악을 주도하고 있을 때, 임지령을 필두로 해서 금성무, 오기룡, 소유봉 등의 이제 대만 출신 스타들이 차례로 인기를 끌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당시 20대 후반이나 그다음에 30대 초반의 나이였던 그 홍콩 4대 천왕보다 이제 어린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나이였고요. 또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이제 시장이 거기 홍콩 스타들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되었다시피 했던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배우라든지 스타들이 거의 없었던 대만에서 이 대만 사소천왕에 이제 그 주목을 하면서 그 사소천왕이라고 하는 명칭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즉, 이 대만 사소천왕 같은 경우는 홍콩 4대 천왕의 어떤 아류로서 등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홍콩 4대 천왕과 함께 그 대만 사소천왕은 한국에서 일정 정도 인기를 이제 구가를 하게 됩니다.
자, 기타 이제 홍콩 영화 스타들 좀 살펴보면 이제 그 임청아와 이제 왕조연, 장만욱이라고 하는 여성 스타가 이제 굉장히 한국에서 많은 인기를 얻었었는데요. 임청아 같은 경우는 데뷔 초기에는 좀 청순한 이미지로 이제 이미지 마케팅을 했다면 동방불패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원래는 남성이지만 이제 나중에 여성으로 이제 변하는 이런 캐릭터를 연기를 하면서 좀 중성적인 이미지를 이제 또 얻게 되고요. 또 약간 이제 그 이후의 영화들에서 뭐 좀 센 언니의 어떤 그 이미지가 이제 더해지면서 이제 그 청순 가련의 어떤 대명사였던 왕조연과는 다르게 이제 그 한국에서 인기를 얻게 됩니다. 장만옥 같은 경우는 미스 홍콩 출신의 이제 미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그 연기파 배우로 이제 불리지는 않았지만 그 천밀밀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중화권을 대표하는 여배우로 이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양조위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배우인데요. 연기파 배우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륙 출신의 이제 그 대륙 중국 출신의 이제 스타를 살펴보면 특이하게도 한국에서 좀 인기를 끌었던, 좀 주목을 받았던 이제 배우들이 대부분 여성 배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공리라고 하는 이제 여러분 이제 여성 배우를 이제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공리는 이제 장이모 감독 영화의 대표적인 히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쯔이라고 하는 이제 배우는 공리를 잇는 장이모 감독의 이제 히로인으로서 이제 영화계 처음으로 데뷔를 했고요. 그래서 공리랑 장쯔이는 좀 생김새가 닮았다. 그래서 굉장히 뭐 제2의 공리다. 이런 이제 수식어도 굉장히 많이 붙여졌던 이런 배우입니다. 팡빈빈 같은 경우는 현재 중국을 대표하는 여배우라고 할 수 있고요. 탕웨이는 이제 그 영화 새끼 이후에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이 새끼가 이제 중국에서 좀 문제가 되면서 중국에서의 활동에 이제 제약을 받게 되자 이제 홍콩 국적을 획득을 하고 주로 이제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더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감독과 결혼을 하면서 이제 한국을 거점으로 해서 또 활동을 하고 있죠. 자, 대만 출신 스타를 이제 좀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대만 출신 스타들이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인기를 얻었던 스타들을 좀 살펴본다면 F4라고 하는 이 그룹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드라마 이제 그 꽃보다 남자, 꽃보다 남자의 이제 대만판 드라마 제목이 이제 유성하원에 이제 등장하는 네 주인공을 이 F4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이제 이 주인공만 맡았던 게 아니라 그 사실 F4라고 하는 이제 아이돌 그룹처럼 이제 그룹을 형성을 해서 가수로도 활동을 하고 또 영화 배우로도 많이 활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대만판 꽃보다 남자가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었었기 때문에 이 네 명도 이제 그 중화권 이제 그 대중문화를 이제 좋아하는 팬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일본 만화를 또 원작으로 하는 대표적인 드라마인데 장난스러운 키스라고 하는 이제 이 대만판 장난스러운 키스의 이제 주인공이었던 정원창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굉장히 이 한국의 그 장난스러운 키스라고 하는 드라마는 한국판은 좀 망했었거든요. 그런데 대만판이 오히려 이제 한국 팬들한테 더 인기를 얻으면서 이 그 정원창이라는 배우가 우리나라에 몇 번씩 오고 또 그 이후에 뭐 다른 드라마랑 영화를 이제 오가면서 활발히 활동을 하면서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이제 끄게 됩니다. 물론 이전에 홍콩 영화가 이제 그 전성기기를 구가했을 때 이런 홍콩 스타들보다는 당연히 그 한류가 워낙 이제 그 세게 이제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큰 인기는 거기에 버금가는 인기는 당연히 못 끌었지만 그 중화권 대중문화를 좋아하는 이제 팬들 사이에서는 많은 인기를 이제 끌었던 이제 그 배우입니다. 그리고 이 주걸련이라고 하는 배우는 지금 보면 그 영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이제 감독 겸 뭐 배우 이제 또 가수로 이제 활동을 했던 배우 그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주걸륜도 사실 중화권을 대표하는 스타로서 이제 한국에서 일정 정도 인기를 이제 구가하게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젊은 대만 이제 스타들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람이 이 왕대륙이라고 하는 스타입니다. 영화 나의 소녀시대, 그다음에 뭐 장난스러운 키스 같은 이런 작품들에서 이제 주연 배우를 맡으면서 한국에서도 이제 그 중화권 대중문화 팬들한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그 배우입니다. 네, 여기까지 장르와 이제 감독 그리고 스타를 중심으로 이제 한국에서 크게 반향을 일으켰던 중국 영화를 이제 되돌아봄으로써 한중 문화 교류의 어떤 여러 층위 중에 이제 영화를 중심으로 한 어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면모를 살펴봤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양국 대중들이 서로를 이해하는데 일정 정도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를 이제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